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이 주도하는 시장 최대 수혜주는 공기업과 이 섹터라는 제목으로 예,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관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관이 간섭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흑자 내라 그럼 흑자 내는 거고 적자 내라 그럼 적자 되는 거예요, 공기업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관의 간섭이 강한 섹터. 이 섹터가 어디냐? 금융입니다. 금융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간섭이 심합니다. 이 배당을 하라 마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이 주도하는 현재 시장에서 공기업하고 이 금융주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금융주 대표 KB금융 미래에셋증권 금융주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날짜를 두 번 말했네요. 그렇죠. 저희 채널은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쫓는 투자자인데 그렇죠. 지금 모멘텀이 붙은 섹터가 금융주죠. 그리고 공기업도 모멘텀이 붙어 있긴 합니다. 왜 붙었냐? 정부에서 코스피 올린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니까 결국 정부 간섭이 관의 간섭이 심한 분야 공기업 금융주 이 모멘텀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주가 부양에 나섰어요. 연초부터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아무튼 저 PBR주 문제아 리스트로 이제 금융주가 급등했고 급기야는 이제 기업 밸류업 대책이 2월 26일 날 발표됐죠.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2월 26일. 이게 뭐 약하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재차 다시 반등이 나와버렸잖아요. 다시 반등이 나와서 기존 가격 다 상승해 버렸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연 1회 뭘 하고 매년 5월에 뭘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세정 지원도 나오고 공시도 매년 하고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를 9월까지 개발하고 연말에 ETF 출시하고 ETF 출시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관이 주도하니까 관에서 사라고 지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은 항상 대박이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김대중 정부 IT 벤처 육성 정책 나와가지고 코스닥이 화랑을 맞았고 노무현 정부 때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제 증권주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집값이 그냥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정책으로 결국은 코스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관이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주가 맘대로 못 올립니다. 그런 거는. 근데 공기업, 금융주 이런 거는 조금 더 손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B금융 미래에셋증권 차트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보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파동 현재 위치하고 추세 보고 그다음에 수급, 매매 타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 KB금융 실적이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25조인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올해 7조네요. 7조. 영업이익이 7조. 7조면 73, 21. 3배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LG 엔솔 이런 거는 100배, 50배 이러거든요. 3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높네요. 4.74. 성장주들은 배당 한 푼도 안 줍니다. PBR도 되게 낮아요. 0.4 정도. 그렇죠. 성장주들 PBR은 엄청 높은 거 알죠? 10 정도 되고 5, 10 이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5조. 그다음에 올해 한 7천억 정도인데 8천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조도 할 수 있는데 8천억. 8천억이면 그렇죠. KB금융보다는 조금 더 덜하죠.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KB금융보다는. 아무튼 그래도 8로 치면
9로 치면 되게 쉬운데 96에 54. 아무튼 8로 치면 87에 56. 7배 정도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 3.29%. 배당은 좀 작네요. 금융주 치고는. PBR이 그것도 0.4. 예, 괜찮습니다. 예, KB금융 차트랑 미래에셋증권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 일목균형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주가가 이제 까만색 전환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죠. 전환선도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상승세고 월봉상 KB금융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지금 겹쳐 있어요.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위에 있으니까 주봉상도 상승세고 일봉상은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급등한 다음에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인지 상승인지는 시간이 되면 판별이 나겠지만 저는 일단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선도 지금 그렇죠.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주요 고점을 7만원인데 7만원 돌파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적으로 상승한다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중기 투자자들은 1파, 2파 지금 3파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파 길이에 비하면 3파 짧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3-3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파동으로 보면 멀었다.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1파, 2파, 3파 그렇죠. 3-3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주선 이탈했다가 다시 양봉 만들었는데 저 지금 한번 조정 나와서 A, B, C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보면 그렇죠. 지금 급등해가지고 뭐 다 정배열 시켜놓고 이제 상승한 건 좋은데 지금 이게 여기가 꼭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조정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B파 반등이라고 보면 C파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반등이 세가지고 막 이 정도 이거 뭐 예측하기는 힘드네요. 뭐 아무튼 반등이 재반락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들고 계신 분은 5주선이 깨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손절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손절했다가. 그리고 중기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원래 손절선 이거 사실 정해놓을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손절선은 정해놔야 되니까 이게 뭐 혹시 이상이 생겨서 안 가면 안 되니까 저 확신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59,000원 이렇게 손절선 정해놓겠습니다. 저 이번에 사실 전고점 돌파해서 매수는 가능했어요. 매수 가능했는데 지금 그 매수가 그래도 매수가 밑으로 살짝 내려온 거잖아요. 조정이 나온 거예요, 결국. 조정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5일선 깨면 매도했다가 다시 진입하면 5일선을 회복하면 다시 진입하면 되거든요. 단기 매매자들. 그리고 매수 타점은 73,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 진입하실 때는 손절가를 68,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RS도 주가 변동수도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고 RSI가 그렇죠. 지금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MACD 오실때 살짝 잘하고 이게 상승이 아니고 반등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올 골든 크로스 냈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거래도 줄고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해버리면 근데 그때는 조정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조정하는 장세예요. 기관이 많이 사긴 샀는데 결국 보면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팔아서 조정 만들고 또 사서 반등시키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사라져 버렸네요. 중기 투자자는 뭐 계속 보유할 수 있겠다. 59,747원. 상승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저 PBR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단기로 그래도 대응하실 분은 5일선 깨지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5일선 회복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시 말했지만 이게 조정이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없으신 분은 또 매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돌파할 때. 지금은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는 대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고,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그렇죠. 월봉 차트, 지금 전환선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렇죠. 월봉도 전환선이 있으니까 상승세인데, 음봉이 좀 커요.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세고, 그런데 이 음봉이 크네요. 그래서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다. 일봉상은 그렇죠. 일봉상도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그 다음에 후행스팬 모두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주가가 기준선 아래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조정 받은 거예요. 지금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미래에셋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안 받고 있다가 결국 조정 받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주가는 결국 조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알겠네요. 이게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결국 조정은 받는다. 저 미래에셋 또 파동은 비슷해요. 이게 파동이 좀 약하긴 해요. 1파 그래도 3,500원에서 꽤 오르긴 했네요. 이게 2파 여기까지 2파로 봐야 될까요? 뭐 여기까지 2파로 보겠습니다. 3파 좀 파동이 약하긴 하다는 좀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세야 되냐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아무튼 지금 월봉으로 보면 3파다 3에 3파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세지 않겠습니다. 이게 파동이 세기가 어렵네요. 주봉에서 보니까 그렇죠. 월봉 다시 봐야 되겠네요. 월봉에서 보면 이게 사실 증권주는 은행에 비해서 지금 월봉에서 주요 저항대를 하나도 돌파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증권주는 은행에 비해서 그런 점은 있어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감은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중기 고점은 돌파했지만 벌써 보면 막 아직도 고점들이 왼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디게 올라갈 그래서 약간 그 KB 금융에 비하면 좀 약하잖아요. 주가 흐름이.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기 고점은 돌파해 놨고 코스피가 세게 상승하면 증권주도 이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 PBR 관련 테마 말고라도 코스피 상승할 때 증권주 상승은 필연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 쌍봉으로 만들어진데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의지가 된 거고 상승할 의지는 확인한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때 조정이 안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와서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5일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도는 된 거고 손절은 됐고 이제 됐으니까 5일선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회복할 때. 그리고 5일선 회복, 이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5일선 회복한 다음에 21선 회복하고 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은 여기거든요. 최종 매수 타점 9,200원 돌파할 때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강하게 매수하는 걸로 생각하시죠. LRS 지금 그렇죠. 음의 영역에 있고 RSI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그때 5일선 회복하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다 올 데드 크로스라서 지금 조정권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은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게 조정이 나오는 게 결국 외국인이 팔아서 조정이 나온 거죠. 외국인이 사서 올랐고, 그렇죠. 기관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점 잡은 것도 외국인이 잡았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 종목은 이미 이제 5일선 이탈해서 매도가 나왔고, 이제 재매수하면 되니까, 5일선 회복할 때 사면 됩니다. 5일선 회복할 때 사면 되고, 이거를 손절선을 잡아야 되냐? 손절선은 잡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중기적으로 7,700원 손절선은 잡아놨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자의 경우,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이제 5일선 올라탈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5일선, 21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면 되죠. 여기 매수 타점. 요때 9,200원 매수 타점 돌파할 때 매수하실 분의 손절가는 뭐 또 적당히 잡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미래에셋 증권은 예,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KB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봉상은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를 여기를 깨면 안 될 거, 사실 여기까지 깰 수 있어요. 6천 6,400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도 사실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면 7,300원까지 버티면 됩니다. 중기 투자자. 그렇죠. 여기도 너무 짧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7,500원까지. 보통 이게 고점을 고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엘리어트 파동은 얘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7,500원은 예사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현대차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KB금융, 예, 미래에셋증권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임의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